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제 거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날인데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실 것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1644 대리운전 1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환 54,000원부터 3단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두 분이 적당한 싸움을 하면서 공생공존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김종인, 문재인 갈등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치란 분명 권력과 연관된 행위입니다. 권력의 획득이 정당의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정치인들의 행위가 권력지향적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이 선거이고, 선거는 유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인들은 또 서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정치를 우리 유권자들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란 이용의 대상이지 자기 일체화를 시켜서 선을 달성하는 수단,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대가 연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전당대회 연기 주장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전당대회 연기가 유력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대를 둘러싼 갈등,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김종인 대표의 역할과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수록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 친문 측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당내의 실질적 주인이 누군지 더 확실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이 변화했다는 인생을 줄 수 없고 또 당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문재인, 김종인 두 사람의 갈등은 승패는 분명하게 예측 가능한데요. 승자가 손해보는 이상한 싸움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맞다.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계파 갈등 때문에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렸다.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반성한다면 일단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야 할 텐데 그런데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대 탓이나 하고 상대만 비난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총선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새누리당은 구제불능성 학습 불능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죠. 최효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효한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적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쉽게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환자와 병원 등 보험사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포함되는 가입자를 별도로 관리한다라는 것인데요. 예. 또 금감원은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 집단을 적발하고 계약 인수 심사를 할 때 예. 기존 가입 내역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이요. 6,500억 원이 넘습니다. 어이구, 예. 유형별로 허위 과다 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한 4,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예. 고의 사고는 한 970억 원. 어이구. 그리고 자동차 피해 과장 사고도 한 350억 원 정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예. 이에 따라서 금감원 5월부터 주된 보험사가 이제 그 보험 사기 유형인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자 또는 허위 또는 과다 입원 환자나 병원 등에서 상시로 감시한 지표를 43개 마련해서 사기 고위험군 선정키로 했고요. 또 지난 2004년에 도입되었던 그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에다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더욱 정교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기 혐의자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도입해서 설계사, 병원, 공무하는 식의 혐의 집단 수준까지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감원 잔뜩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 방안은 5월부터 시행하고 오는 9월부터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적발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앞으로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하니까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체감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6년 4월 예. 소비자 동향 조사 이거 결과에 따르면요. 예.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 심리지수 이달에 101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3월엔 100이었거든요. 1포인트 상승했고요. 소비자 예. 심리지수 그 기준선이 100. 이를 예. 웃돌면은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적으로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아래면은 반대라는 거죠. 예. 지난해 8월에 101이었고 그 9월 103, 105 계속 오름세 하다가 올해 그 작년 12월에 102로 꺾인 다음 이제 올해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예. 이게 3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물론 현재 경기 판단 지수나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 형편 지수나 소비자 지출 전망 지수, 소비 생활과 밀접한 여러 지수에서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나아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런 연초부터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예. 중국 리스크 이거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어쨌든 진짜 뭐 이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펀드에 보신 분들은 되게 억울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수익 못 내도 펀드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목표 수익률에 못 미치면은 수수료를 덜 받고, 예. 근데 목표 이상이 됐을 때는 수수료를 더 받는 이른바 성과 보수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죠?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금융권의 비합리적인 관행이 뭐 한두 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했는데요. 예. 이 요지는 공모펀드의 부진이 그 금융위기 과정에서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이 가운데 이제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와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모펀드 운영에 대한 책임과 유인을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서 신뢰를 회복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 공모펀드 첫 번째로는 공모펀드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를 받게 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은 투자자가 돈을 잃든 벌든 그냥 따박따박 떼가고 있죠. 그만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판매 창구가 대폭 늘어납니다. 건전한 재무 상태와 안정적 영업 기반을 갖춘 저축은행 30곳, 상호금융 270여 곳, 그리고 우체국까지 220여 곳까지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고 하고요. 예. 세 번째로는 개별 펀드 검색과 수익률 비교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 펀드 다모아. 예전에 보험 다모아 기억나시죠? 예. 그걸 이름 딴 모양입니다. 펀드 다모아를 만들어서 공모펀드 참여를 확대시킨다.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태환 선수 어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00m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여자부에서는 안세현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그러죠? 예. 박태환 선수 어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자유형 400m에서 이 3분 44초 2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1500m, 200m에 이어서 400m에서도 1위를 석권을 했는데 이 박태환 선수의 400m 3분 44초 26은 올 시즌 이 세계 랭킹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 기록과 비교해보면 3초 정도 차이가 나는 기록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이 도핑 때문에 18개월 동안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이 18개월 공백이 있었다. 이걸 감안하면은 이 놀라운 기록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이 여자 수영에서는 이 여자 수영 에이스입니다. 이 안세현 선수가 저병 100m에서 이 57초 61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이 올림픽 A 기준 기록을 넘어서면서 이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근데 어제 기자회견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출전 좀 하게 해달라 이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박태환 선수가 어제 이 400m 결승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올림픽 출전 기회를 준다면은 올림픽 나가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완곡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호주에서 전지훈련할 때 코치를 맡았던 이 팀 레인 코치가 또 한국에 일부러 와서 이 박태환 선수가 이미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다시 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노민상 감독도 이 선수에게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박태환 선수에겐 희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박태환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이 어제 이 리우올림픽 D-100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 박태환 선수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조영호 사무총장이 기록은 기록이다. 또 규정은 규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체육회가
규정을 바꿀 뜻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중처벌이다. 박태환 선수가 국제수영연맹 징계를 받았는데 체육회로부터 또다시 징계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잣대 이전에 약물 복용은 반사회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 처벌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IOC와의 관계에 대해서 약물은 분명히 국내 문제이고 약물 복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선수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한체육회의 논리가 분명히 맞죠, 그죠? 예, 그렇죠. 예, 분명히 맞는데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후보자도 여론조사로 공천하는데 박태환 선수 문제도 이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약물 문제는 엄격히 다뤄야 해야지 장기적으로 또 우리 체육회의 신뢰가 올라가는 것도 맞기는 맞죠. 예. 체육회가 그 이전에는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그렇죠. 무슨 일인지 다 했는데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도 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쳤는데 큰 거 2개를 쳤습니다. 이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 어제 클리블랜드 전이었었거든요. 이 2루타 2개 치면서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가 현재 타율이 2할 3푼 6리인데요. 미국에서도 이 박병호 선수의 파워에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타가 13개인데 이 중에 4개가 홈런이고요. 2루타가 4개입니다. 장타율이 5할 2푼 7리니까 이 말은 맞았다 하면 절반 이상이 2루타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미네소타에서도 이 트리버 클루프라는 선수에 이어서 장타율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대호 선수도 어제 안타 2개 이상을 의미하는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휴스턴 전에서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이대호 선수는 데뷔 이후의 첫 번째 멀티히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롯데 KT전에서 형제끼리 맞대결 벌였다 그러던데요. 그죠? 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형제끼리 프로에 와서 투수를 하는 거는 그동안에 모두 6번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경기에 이 2명의 형제가 모두 등판해서 맞대결 벌인 거는 어디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롯데의 선발 이 박세영 선수가 형이고요. 선발로 나와서 어제 던졌고요. 이 동생인 박세진 선수는 KT 선수인데 불펜에서 대기하다가 8회 초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롯데가 KT를 4대 0으로 이겼고요. 어제 이 비로 인해서 3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그 2경기만 열렸는데 나머지 SK와 두산의 경기에서는 SK가 두산을 3대 1로 이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예, 8시 31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이제 출근지 근처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양재 나들목 진안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달래내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김포 방향으로는 올림픽대교 진안 지점 2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으로 정체인데 20분 이상 소요되고요.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다시금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앞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유 하류 부근부터 정체고요. 사고 구간 통과하는데 약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발생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최근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셨죠. 김용원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형제복지원 사건, 이거 그러니까 언제 수사하신 거죠? 1987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수사를 했던 겁니다. 아, 1월부터 6월까지요. 네. 그때 당시 상황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예. 당시 울주군 관내에서 목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강제노역에 동원된 현장을 목격하고 수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울주군 작업장에서 굉장한 인권 유린, 그러니까 폭행과 구타가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또 거기서 이렇게 폭행으로 수용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복지원의 본 시설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 그다음 운영에 있어서 폭행, 구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죠.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저희 내부 자료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한 10년에 걸쳐서 513명이 사망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수사는 이렇게 좌절이 됐었죠. 그 좌절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 이 전두환 정권은 이런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죠. 전두환 정권이 꺼려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사망 원인뿐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된 경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인권 유린의 실상, 이런 것들을 전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예? 특별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마 제 기억에 2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새누리당이 입법에 반대를 하고 있죠. 왜 반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반대는 새누리당의 지금 성격상 이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형제복지원에 이렇게 감금돼 있다 풀려나서 어제 이제 그 피해자들 기자회견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그죠? 보상이 이루어지자면 진상규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진상규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 같은 거라든지 기타 다른 대책을 세우는 일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제복지원 원장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당시에 그 수사를 갖다가 제가 그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재판 진행을 하고 했는데, 제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일부분만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제가 수사를 해서 밝힌 사항을 그대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검찰 지휘부에서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어떤 제약을 크게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제값을 받게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 사건이 여러 번 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이 굉장히 줄어버렸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더군다나 주목받는 이유가 미국 AP통신이 보도해서 미국에서도 이게 집중 조명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전에 AP통신의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저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AP통신의 기자가 이제 방문했을 때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형제 복지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그 기자분들, 언론인들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고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사에서도 쓰고 있는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그 역대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고,
이런 인권 유린 사건이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가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뭐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사도 그런 각도에 서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진상규명특별법이 그럼 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시겠네요. 우리 김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9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최악의 국회라고 그러는데 그 최악의 국회를 면피하기 위해선 그나마 이런 특별법이라도 좀 통과시켜야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9대 국회에서 이걸 통과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19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면 20대 국회 초반에라도 좀 이런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에 대한 뭐 어떤 적절한 보상이 됐든지 배상이 됐든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87년 당시 형제 복지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셨죠. 김용원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의 화두,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모두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네. 일단은 이게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예.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하고 싶은데요.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는 죽어야 다시 산다. 70년대 우리 경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일으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산업들이 수명을 다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붕괴가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올해 들어서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경제 3대 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 투자, 내수인데요. 이것이 모두 감소세입니다. 지난 1분기 수출이 전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7%, 설비 투자 마이너스 5.9%, 소비 마이너스 0.3%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밖에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경제 성장을 멈춘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산업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조정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는 3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산업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기존의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대신에 예. 신산업을 빨리 일으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전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근데 전반적이라기보다 해운과 조선산업 이쪽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정부가 방안을 내놨는데요. 글쎄 임시 방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조선하고 해운입니까? 이게 제일 부실이 심하니까요. 제일 부실이 심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적자가 수조 원씩 나니까요. 도저히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과 해운 같은 부실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해서 현금 마련해라, 근로자 해고해라,
임금체계 개편하라. 이렇게 노력하면은 채무 만기 연장이나 자금 지원해 주겠다. 첫 번째 내놓은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어떤 분야는 공급 과잉 업종이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내놓은 방안은 부실기업의 빚을 떠안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제은행에 대해서 그 자본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자본금을 늘려줘서 이제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단순하게 뭐 자금 지원해주고 근로자 해고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고요. 또 인수합병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의 방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실을 좀 덜어주고 계속 살려주겠다 그런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실 기업 연명해지면서 계속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수술을 하면은 그 칼을 들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잘못 상처만 건드리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가동이 되면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부작용도 줄이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이제 구조조정하면은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만 이런 어떤 판단들이 서니까. 근데 왜 이제서야 그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전 그것도 참.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나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적당히 돈을 지원해주면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런 대응을 해온 것이죠. 근데 이번 선거 때 이것이 이제 엄청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치권을 바꾼 게 이제 선거 결과. 경기가 너무 나쁘다. 예, 그렇죠? 예. 경제가 너무 나쁘다. 국민들이 그 제대로 살 수 있다, 편안하다 이러면은 정치권이 암만 싸워도 이렇게 정치판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국민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향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가 바뀌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3당 체제 이제 하에서 오히려 두 당이 싸우는 것보다 세 당이 싸우면서 더 큰 싸움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산업구조 개혁을 놓고 이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이 세 당이 그리고 정부와 여기가 이제 가세해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잘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벌써 이게 좀 희망이 벌써 이거 잠깐인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생기는데요. 3당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노동개혁, 특히 파견법 같은 것을 묶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더민주당은 비정규직 실업 대책을 관철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그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이제 합의를 이뤄가면 참 좋겠는데 이거 정치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번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 상대방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이제 구조개혁이 오히려 더 혼란을 빚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 정말 반성을 한다면은 협의체 제대로 구성해서 정말 생산적인 논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경제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해달라. 그리고 밀어달라. 뭐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치권 하는 법 아직도 멀었어요. 이 사람 정치. 예, 정말 뭐 이번 국민의 그 민의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정치권 정말 반성 깊이 해야 되고요. 정말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은요. 그 조선 산업이 왜 그 지역 경제 이 살려온 그 울산 동구나 경남 거제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손님들이 소주 한 병도 망설인다 이거예요. 식당도 지금 아주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도 속출하고
이게 결국 이게 만만치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대량 실험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사실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많은 실업자를 쏟아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총 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3만 명 정도는 실직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서 살아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구조조정이 잘못됐다. 임기응변이다. 그래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쯤 되면 뭐 또 3만 명을 또 실업자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선과 해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철강이나 석유화, 건설 이런 분야도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이제 그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어떻게든지 이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가능한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실업자 대책 마련하고 구조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서 생계 불안을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존업과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구조개혁을 해야지 무조건 구조개혁이다. 칼 휘두르자 이러면 더 큰 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걸 또 잘해야지 우리 혈세도 이걸 잘 좀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우리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성과도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업의 구조조정은 뭐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떨어지고요. 또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럼 기업들이 뭐 사업 구조 재편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조정하고 이러면서 빨리 살아나죠. 상시적으로 그런 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자본주의 경제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실 기업이 발생하면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그런 국제은행이 부실을 떠안고 자금을 대주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의 몸집을 키우는 이런 어떤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커져서 이제 골마 터지니까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그 양대 이 조선과 해운 쪽에 그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그 이 대출금만 해도 21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구계획 마련하라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 지원 가능하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 이제 방안을 내놓으니까 잘못하면 또 결국은 혈세를 퍼붓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정말 고통스러워도 계속 혈세를 퍼붓고 부실을 내면적으로 키우는 부실의 이제 몸집을 더 키우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안 되겠다면 과감하게 청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단안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금 투입을 한다면은 새로운 미래산업, 새로운 기업, 그래서 우리 산업 구조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데 오히려 자금 투입을 집중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국도 이런 구조조정 하죠. 그러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태니까 뭐 줄줄이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세계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 그 회사가 내년 4월까지 12,000명을 지금 해고를 하겠다.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전체 근로자의 11%나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전기 회사인 도시바 여기도 이제 내년 3월까지 34,000명을 감원하겠다.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지금 지난해 15,000명을 해고했는데 앞으로도 더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정리 해고가 뭐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이런 구조조정은 우리나라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다른 나라의 이제 이런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율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한다. 그 기업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신호가 오니까 그럼 안 되겠다 해서 사람 좀 덜어내자. 사업 구조 바꾸자. 뭐 지점 정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부실을 키워가면서 정부가 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 차원이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구조조정 이거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정책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부실 기업을 정리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 살려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해라. 산업구조를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벤처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라. 예. 그리고 교육과 훈련 제도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라. 그래서 다른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구조조정으로 여러 가지 좀 뒤숭숭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따라야겠죠. 그럼요. 특히 실업 대책은 무조건 먼저 내놔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내놔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하면 굉장히 심란해져요. 예, 그렇습니다. 좀 밝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밝은 얘기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